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진짜 우호적인 관계가 좀 깊어진 다음 중국 갈 때 여권 무비자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또 다른 카드를 내미는 거죠. 그래? 북한 너네 그래? 그러면 내가 한국 어떻게 하나 봐.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불안해하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또 뭘 내놨어요? 두 개 국가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국가다.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현재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좀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이거는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왜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간지 모르겠지만 곧 제가, 나갑니다. 불과 이틀 전에 제가 북한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보안법에 또 걸린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운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국정원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휴민트를 알려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북한하고 통화하면서 느낀 건데 조금 사정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보다는. 왜냐면 코로나 시기 때는 이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식량 가지고는 북한 주민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을 많이 했는데 국경 봉쇄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쌀 수입, 식량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국경이 풀리면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수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조금 풀렸다. 이틀 전에 통화를 했다고요? 네, 이틀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통화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못합니다. 도청 감청을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못하고요. 통화 시간도 짧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통화하고 지역을 또 옮겨가지고 통화하고 하거든요. 그 통화하면서도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쪽의 대화는 절대로 못합니다. 일부러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도청이 됐을 혹시나 때 걸렸으면은 저희는 괜찮지만 북한에 있는 상대방의 이제 신변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안 하고 일반적인 생활 이야기만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죠. 자, 어쨌든 근데 그게 지금 뭐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어느 굉장히 정도 힘든데 괜찮다. 옛날보다는 코로나 때보다는 괜찮아졌다. 네, 맞습니다. 근데 북한이 기사 아마 보셨을 텐데 해킹으로 막대량의 가상화폐 축적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주장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근데 가상화폐 해킹으로 또 학번자산 북한이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금화하기 어렵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해외 사람 흡수하면 되니까요. 북한 사람이 아니고 해외 사람 흡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가상화폐 주고 나머지는 가져가면 되니까 그 바꾸는 문제는 저는 뭐 그렇게 그 현금화하는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힘들 것 같지는 않고 해킹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한 99%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해커 교육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령 방어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미림국방대학이라든지 그보다 더 뭐 우월한 대학들도 많고 학교들도 많고 수재 인재들을 양성해서 갖다가 국가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의 해킹 기술이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대부분 것들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뭐 기술이 대단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해킹 기술은 좀 우리가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일반 공공기관에도 이제 해킹커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킹을 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것처럼 북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북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도둑질하는 쪽에서는 조금 발달돼 있거든요. 그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그런 기술이 없는데 ICBM을 쏘고 하겠습니까? 자, 말씀하신 ICBM 같은 김정은 정권의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이거 사업자가 뭐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이제처럼 이제 해커들을 동원해가지고 은행도 털지 않습니까? 얘네가 뭐 가상화폐뿐만이 아니고 은행도 들어가가지고 은행도 이제 자금을 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자금 문제를 감당을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북한 내에서 자체로 이제 그 핵 미사일이라든지 ICBM을 쏠 수 있는 그만한 기술력이라든지 만드는 자재가 부족하거든요. 해외에서 북한에 뭐 거저 주겠나요? 뭐 돈 주고 사와야죠. 근데 북한 내에서는 자체로 그 외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도둑질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죠. 은행 털고 가상화폐 털고 하면서. 코로나 때보다는 국경 봉쇄나 이런 것들이 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풀려서 이제 먹고 사는 게 예전보다 괜찮아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북한 경제가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북중 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이 관계 변화가 북한 경제랑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없을까요?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이가 또 가만히 있겠나요? 뭐 삐졌겠죠. 나 한 대만 의존하던 북한이 러시아를
하면서 좀 안 좋아졌겠죠. 그러면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재를 좀 많이 할 거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렇다고 북한을 내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뭐 김일성이 때부터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면 중국도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체제가 유지되게끔 보조를 조금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북한을 또 우호적으로 대해줄지, 그러니까요. 예,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지 이건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중국을 못 버리는 카드거든요. 양쪽에다 지금 바로 올려놓고 있는 카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가까워진 북한과 러시아 밀착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 뭐 전쟁 끝나기 전에 지속되겠지만 전쟁 종결 후에 양국 관계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우리 뭐 이게 비슷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토사구팽이라는 단어도 있고 어쨌든 뭔가 북한이 필요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북한 하나 뭐 거둬주는 거는 뭐 그렇게 힘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김정일 때도 되게 좋았어요. 관계가. 오죽했으면 북한에선 다른 나라 지도자에 대한 노래를 잘 안 짓거든요. 북한에서는. 근데 북한에는 푸틴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푸틴, 김정일, 김정일, 푸틴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그만큼 한때는 러시아 푸틴에 대해서 우호적인 걸 떠나서 동경심이었죠.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정도로 노래까지 짓고 막 칭송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도와줬나 봐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싹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러시아어를 안 배워줬어요. 그 관계가 안 좋아진 다음부터 북한에서 제2 외국어라고 해서 영어와 그리고 또 러시아어를 배워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러시아어로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만큼 김정일이가 많이 삐졌댔나 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뭐 물론 변수가 있었다는 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북한과도 관계가 가까워졌는데 그러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쟁이 끝나면은 또 단물 빨아먹고 버릴지 아니면 이제 혈맹 관계로 맺어진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쭉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북한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 등 현대적인 실전 경험을 쌓았단 말이죠. 이게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시적 관점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시적 관점에서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병력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현대전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드론이라는 변수가 생겨났고 그래서 드론전이라는 것이 북한에도 지금 드론 부대가 생겨난 것처럼 북한에도 지금 현대전에선 이 드론이 꼭 필요하구나. 드론뿐만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진화되고 더 발전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군 전쟁 만약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거에 대한 방비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해외 파병 나가서 전쟁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특수부대 일부 소수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수예요. 10,000명, 막 20,000명씩 나갔으니까 다 죽진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흔히 처음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 나갔을 때 용병이죠. 용병들이 나갔을 때 그랬잖아요. 100% 전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멸은 안 일어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만큼 살아 돌아간 사람들이 전쟁 경험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각 부대에 배치돼가지고 현대전에 대한 기술을 터득한 그걸 전파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영향은 꼭 미친다. 자, 그럼 러시아가 북한의 핵 잠수함 기술이든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기술 이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고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은요? 아무래도 뭔가 러시아도 어쨌든 북한에 뭔가를 주겠죠. 그렇죠. 당연히 주죠.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북한군이 파견 나간 다음에 용병들이 나간 다음에 김정은이가 정찰위성을 쏴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념 촬영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까지 다 딜을 했구나라고 봤는데 뭐 ICBM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술은 줄 겁니다. 최근 진짜 현대 기술은 주지는 않겠죠. 러시아도 자기네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뭐 진짜 똥치까지 다 주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정찰위성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가 정찰위성 또 쏴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못 쏴올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러시아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정찰위성 쏴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학렌즈가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봐야지 뭐 쏴올려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광학렌즈 최신형을 안 주나 봐요.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발표했던 구글로스보다 못한 그런 그거보다 조금 발전된 걸 주나 봐요. 근데 세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댔어요. 자기네가 정찰위성 쏴올렸다. 근데 보라 우선 딱 서울 위치. 근데 우리가 보니까 야 이건 구글로스보다 못하지 않냐. 세계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 더 발전된 거 현대적인 거를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러시아에서 다 주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저는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밑바닥까지 다 줄 것 같진 않아요. 그 어떤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북한 군인들이 근데 해외 파병 경험이 이게 또 외부 세계를 어쨌든 경험한 거니까 인식 변화로 이어져 장기적 북한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간 건 아니잖아요.
말 자체로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네. 예,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무슨 러시아가 좋다느니 뭐 세계적으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느니까지는 모르고 오죽 이렇게 뭐 교육을 받았으면은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 자폭할 때 얼굴에다 대고 자폭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직까지 사상이 투철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북한 사회 변화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대고 자폭을 했다고요? 네. 어떻게 저 못 봐가지고. 아, 그래요? 그 CNN이라든지 그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이런 영상들, 해외 영상들에 많아요. 자폭을 할 때 이렇게 몸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고 얼굴에다 대고 자폭을 했어요. 네. 북한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파병을 자기네 안 했다라고. 최근에는 인정을 했지만 자기네가 인정을 안 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게 얼굴에다가 자폭을 하는 영상들이 많이 돌았어요. 저도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페이크 영상 그런 게 아니고? 아니죠. 그건 실제 영상들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북한 젊은이들이 사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아니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는데 바뀐 사람들도 저 정도라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여기에 자폭을 한 것도. 여기다 자폭하는 것도 솔직히 야, 굉장히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건데. 하는데 얼굴에다 대고 여기다 자폭을 하면 얼굴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다 대고 자폭을 하는 그 영상들이 막 도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뭐 수류탄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자폭을 하겠죠. 근데 얼굴에다 대고 하면 아무래도 얼굴이 날아가니까. 저 그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나 전황에 대한 정보가 북한 내부에는 이제 제대로 알려져 있는지, 만약 알려져 있다면 그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되나요? 김 작가님 유튜브에 나와서 아마 말했을 거예요, 제가. 네. 분명히 언젠가는 알려줄 것이다. 맞아. 예, 제가 말한 것이 아마 딱 들어가 맞았을 거예요. 알려줬다면서요? 지금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나가서 우크라이나가 침략했다고 북한에서 이제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러시아에 나가서 피 흘린 우리 조선인민군 용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기념탑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쭉 나가다가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왜냐면 한둘이 아니고 이거는 대규모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주는 타이밍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해놓고 알려줄 거라고 제가 그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안 알려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방송에서. 끝까지 안 알려준다. 저는 무조건 알려준다고 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제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았지만 북한 그 체제에 대해서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알려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알려줬는데 왜 알려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려줘도 북한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좀 더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그 승리에 기여했다 우리가.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러시아 전쟁 승리에 기여했다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뭐 탑도 세운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에 나가서 희생된 군인들에 대해서 추모하고 그거를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이런 걸로 이제 선동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 북러강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북중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는데 실제 김정은의 대중국 태도 변화와 그 원인은 뭘까요? 한 집에 마누라가 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러시아도 같아요. 너네가 우리하고 친선관계를 이렇게 꾹 굳건하게 다지려면은 어느 한 패를 버려야 돼요. 그게 누구냐? 중국이에요.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서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또 지형학적으로 놓칠 수 없는 위치예요. 중국이 또 북한에 들어가면 그 라진 선봉으로 비롯한 이제 울라디보스토크 그 짝으로 또 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는 예. 러시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또 중국을 경계해야 되고 또 러시아는 또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데 지형학적으로 또 북한이 아주 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중국을 아무래도 좀 버리는 카드라는 것보다도 좀 멀리하는 카드로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김정은의 대중국 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 시진핑이라든가 중국 지도부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으면 향후 어떤 대북 전략을 펼칠까요, 중국은?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관계를 지금 밀접하게 가지려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진짜 우호적인 관계가 좀 깊어진 다음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갈 때 여권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비자 무발급이잖아요. 무비자. 네, 무비자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중국도 또 다른 카드를 내미는 거죠. 그래? 북한 너네 그래? 그러면 내가 한국 어떻게 하나 봐. 우리나라 경제강국 아닙니까? 다 엮여 있군요. 그렇죠. 그게 다 엮여 있는 거겠죠. 우리나라 경제강국, 군사강국 아닙니까? 북한에서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불안해하는 건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또 뭘 내놨어요? 두 개 국가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국가다. 너네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게 지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되게 애매한 게 중국, 러시아, 강대국들을 다 끼고 있어요. 또 뒤에는 또 일본까지 있고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한국 얘기도 나와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죠. 대북 방송 금지하겠다고. 야, 분명히 대북 방송 기존에 했던 거는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을 텐데 이 대북 방송을 금지한 이유랑 이거에 대한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좌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제가 정치 얘기를 뭐 이렇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대북 방송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좌정부는 북한과의 이제 친선적이고 좀 우호적인 관계로 나가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우와 좀 다르게. 근데 대북 방송은 솔직히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듣는 건 아닙니다. 명백하게 아셔야 될 거는 북한 땅의 전체로 다 그냥 그 대북 방송이 울려 퍼지는 건 아니고요. 남북 경계선에 그렇죠. 몇 킬로까지. 기본 대북 방송은 군인들입니다. 1군단, 5군단, 그리고 또 개성에 있는 2군단, 그리고 또 4군단, 황해도 해주. 요런 쪽의 사람, 이제 군인들에게 많이 이제 듣고, 그 대북 방송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처럼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북한과의 좀 스무스하게 가려면은 대북 방송이 좀 지장이 되죠. 대북 방송 때문에 김여정이가 뭐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깠습니까? 예, 뭐 그 방송 다시 불면 뭐 까부시겠다까지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군인들 특히나 총둔 군인들의 사상에서는 조금 대북 방송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상 교육을 한다고 해도 24시간 귀를 막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뚫려 있는 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효과는 있는데 그 효과 있는 것을 이제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는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조금 이제 친선적인 관계를 조금 가져가려는 지금 현 정부의 액션이 아닌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했었죠. 그 의도는 뭐고, 이게 실제 북미 협상 전략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장사꾼이에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근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너네는 아니다라고 그냥 부인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트럼프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 맞게끔 김정은이의 또 이제 좀 딜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이하고 한 2번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뭐 김정은이는 똑똑하고 영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김정은이보다도 트럼프는 역시 장사를 해서 그런지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하노이 회담에서 아예 망쳐놓고 줬다 놨다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금도 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그 2번 뭐 한 번 빠졌던 거기에 또 들어가겠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의 만남이 또 성사가 되느냐? 저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근데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뭐 그런 코멘트 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긴 한데 또 제기되는데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과 만약에 진짜 현실이 되면 그로 인한 득실은요? 저는 솔직히 다 많은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을 때 뭐 갖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되진 않겠구나. 진짜 이거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가지면 좋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북한의 핵 못지않는 게 현무다. 뭐 이러는데 아무리 현무 5도 뭐 핵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저도 핵을 우리 대한민국도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면 뭐 프랑스 사례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국 너네가 뭐 프랑스를 위해서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내놓겠느냐. 그것처럼 미국이 아무리 핵 우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다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너네는 북한이 핵을 쏘면 너네 미국이 쏴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 불가능한 게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보유해야 돼요. 그럼 전 세계가 다 핵 보유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핵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더 허락해 줄 수 없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진짜 이거 핵 문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면은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